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의료관계법규 16강입니다. 감염병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감염병 6장, 7장 예방접종과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내용들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예방접종과 관련되어서 공고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부분에서는 좀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감염병이 걸렸을 때 그 직장의 사람들을 출근 못하게 하고 이런 감염병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장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뭔가 특정한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생백신이나 사백신 같은 것들을 주사를 맞아서 그 병에 대한 저항성을 기르는 게 예방접종이고,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예방접종을 엄청 많이 맞죠. 저희 집에도 조그만 꼬마가 한 명 있는데 이 꼬마가 태어나자마자 주사 엄청 많이 맞아서 그때 이제 병원에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게 되게 그런 마음 아픈 일이었거든요. 그때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필수 예방접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번호를 막 섞어서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들이 세트 메뉴이기 때문이에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는 디프테리아, 테타너스, 퍼투시스 백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DTP라는 하나의 주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폴리오가 하나 더 더해져서 DTAP-IPV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폴리오 4개가 한 개의 주사기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애기 예방접종을 디프테리아도 맞추고 파상풍 100일에 폴리오 다 맞춰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병원에 갔더니 한 방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죠? 이렇게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폴리오 이렇게 4가지가 세트로 있고요. 자, 다음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입니다. 홍역, 미즐즈, 유행성 이하선염, 멈스, 풍진, 루벨라 이렇게 미즐즈, 멈스, 루벨라가 모여서 MMR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하나의 세트고요. 그리고 우리 BCG 주사, 결핵 주사 맞는 거 예전에 불주사로 맞기도 하고,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애기 이렇게 팔에 주사 이렇게 자국 있죠? 이게 결핵 주사고요. 그리고 이거 외우기 위해서 영어 있는 것들 B형 간염, A형 간염, 그리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거 3개. 그리고 수두. 여러분은 수두 언제 앓으셨나요? 수두 치킨박스라고 해가지고 도돌도돌한 수포가 일어나는 거, 전염성 있는 거잖아요. 저는 유치원 때 이 수두를 앓았었거든요. 또 애기들 맞는 것들, 그리고 일본 내염, 폐렴구균, 애기들 폐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그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예방접종은 여러분 암기를 해두셔야 해요. 이거를 노래로 간혹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이미 우리가 노래를 3곡이나 외웠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비슷한 단어들을 또 노래를 외우려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기 바랄게요. DTP 그리고 폴리오 이거 세트 하나 있었죠. 그리고 MMR 멈스 미즐즈 루벨라 세트 있고요. 그리고 애기들 결핵 주사 맞는 것들, 그리고 A형 간염, B형 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있었고, 유치원 때 했던 수두, 그리고 일본 내염, 애들 폐렴 잘 걸리니까 폐렴구균, 그리고 감기 HH 인플루엔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요렇게까지입니다. 요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감염병에 대해서 공부가 되셨다면 필수 예방접종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다 외우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유튜브에 이런 필수 예방접종 또 노래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임시 예방접종이고요. 이렇게 필수 항목, DTP, 폴리오, MMR, 그리고 BCG, 일본 내염, 수두 이것들이 아니어도 특별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방접종을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죠. 다 같이 맞으러 오세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방접종에 공고를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미리 공고를 해야 합니다. 자, 요게 아래 이 내용이고요. 다음 중 예방접종의 사전 공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보기가 나오는 거죠. 일시, 며칠
8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방접종을 한다. 장소는 뭐 이렇게 지정 병원에서 한다. 지정 병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종류는 뭐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접종받을 사람은 뭐 8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일시, 장소, 종류, 접종받을 사람의 범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뭐 본인 부담금은 얼마다라든지 혹은 뭐 이 약을 납품하는 업체는 어디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4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일시, 장소, 종류 그리고 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 이것들 4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예방접종 증명서입니다.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은 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요. 질병관리청장, 특별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를 가지고 뭐 해외 유학을 가거나 하는 경우에 이 증명서를 제출을 하죠. 자, 다음 예방접종의 기록 보존 및 보고 등이에요. 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기록들은 보고를 해야 하고요. 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이라든지 혹은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역학조사입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나서 뭔가 이상 사례가 발생을 했다, 뭐 사망이 생겼다, 이러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겠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련돼서도 역학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련된 조사도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관련해서만 조사를 하고요. 이 예방접종과 관련되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 반응으로 뭐 사망을 했다든지 질병을 앓았다든지 그런 피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 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어떤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반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완료 여부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애기들이 우르르 모이는 데에서 애기들 예방접종 많이 맞아야 되는데 이 엄마가 나는 예방접종을 맞지 않고 우리 아이의 그런 스스로 면역력을 믿어요. 이러면서 예방접종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애기 때문에 다른 애기들이 다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일본 내용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방접종 그래서 완료했는지를 그 단체의 장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장, 그리고 유치원 장, 뭐 영유아 어린이집 장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나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줘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예방접종의 실시 주간 및 실시 기준입니다. 재밌는 법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방접종 주간을 실시하는 주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제가 무슨 문제집 가지고 있지? 문제집 중에 의학교육이라는 데서 나오는 문제집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교재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예방접종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주간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해서 답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의 기준인 것 같고 2020년 8월 11일 기준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누구다? 질병관리청장입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주체자는 그냥 질병관리청장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고르시지 마시고 질병관리청장으로 고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에도 이게 문제와 답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래. 그럼 이상하다 하면 해당 법률을 꼭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예방접종 약품의 계획 생산입니다. 이 예방접종이 국내에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다 맞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이런 미리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라.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어요. 이 업자는 우리는 3만 개 만들 자본밖에 없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건 30만 개다. 그러면은 질병관리청장이 30만 개 만들어 하고 우리의 돈 미리 줄게 하고 이렇게 돈을 미리 준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계획생산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 필수 예방 접종의 약 등을 비축해서 모아두고 나서 필요할 때 싹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어떤 국민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가 예방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예방접종을 의료기관과 합심하여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이거는 무슨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냥 접속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된 그런 의료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고요.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은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기록 등을 위해서 이런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 일시, 예방접종 실시 내용, 그리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피해보상 신청 정보 등등 예방접종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이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데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자, 다음 34조입니다. 이거 제가 다 편집을 다 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편집을 안 한 데가 꼭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34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시행입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장하네요. 감염병이 뭔가 지금 위험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이라는 거를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크게 번질 것 같다. 그리고 외국에서 큰 게 들어올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질병관리청장 하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이게 좀 나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을 수립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여기 1, 2, 3, 4, 5, 6에 나오고요. 우리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위기 이런 결정 관리책이 어떻게 할 것인지, 3단계로 할 것인지,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릴 것인지 이런 것도 요즘에 언론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감염병 위기 때 동원할 의료인 어떻게 되는지 1차적으로는 그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로 지원을 하고 안 되면은 군인들 데리고 오고 그것도 안 되면은 삼성병원에서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의료용품 비축 조달 방안 그러니까 이 전쟁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위기 대책 수립에 포함이 되어 있고 위기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함께 한다라는 것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죠. 자, 감염병 위기가 있을 때 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치면은 그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 몇 번 환자가 생겼고 이 몇 번 환자가 오간 경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지 직장은 어디 다니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죠. 여기 그래서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공개하는 내용 그리고 제외되는 내용이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하는 내용은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외되어야 하는 내용은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입니다. 성별, 나이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본 것 같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이 기관에서 공개하는 내용,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 경로 9407 버스를 타고 서현역에서 한남동까지 가서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병원 감염내과를 갔다. 그래서 거기서 감염내과 전문의 땡땡땡을 만났다.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지만 이 사람이 여자였다 남자였다 60세다 20세다 그리고 종교가 알고 보니까 뭐였다 이런 것들은 공개 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올해에 굉장히 민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공개한 정보가 공개 목적 달성 등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개 정보 뭐다? 공개하지 않는 거, 성별, 나이, 그 밖에 관련 없는 것들, 종교, 인종 이런 것들인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도에서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하고요.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염 관리에 관련해서 나라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뭔가 의료인한테 가서 면담하면서 거짓말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막 이렇게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데 진료를 받다가 의료인한테 의료기관의 내원 이력이나 진료 이력 이런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나왔던 벌칙에서 인상적인 거 하나 있었죠. 역학조사를 하는데 역학조사를 했던 그 국밥집에서 거짓 진술을 한다든지 증거를 뭐 은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의료인에 대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입니다. 자, 다음은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감염 전파를 차단 조치하기 위해서는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서 감염병 관리기관이 지정되게 되어요. 그리고 시군구청장도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의 의료기관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제가 이거 돈 많이 든다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실이 뭐냐면 거실 같은 얘기예요. 그 방으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공간이고 이 전실에서 의료인들이 이 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종 어떤 정리를 하는 좀 그런 곳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음압병실 기본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복도가 있으면 여기 앞에 이렇게 전실이 있고 전실을 통해서 음압병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음압병실에는 이제 환자 방이 있고 1인실이기 때문에 이 1인실에는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모니터라든지 CCTV 장치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병실 밖에서도 환자의 어떤 거동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감염관리 병실의 그런 음압병실의 기본 구조는 전실,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그리고 이 안에는 화장실도 들어있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어떡한다?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까지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37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관리기관 등의 설치 등입니다. 우리 아까 앞서서는 그런 병원을 지정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감염병 관리기관 어떤 병원으로만으로는 감염병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 어떻게 했나요? 무슨 연수원 이런 데까지 다 감염병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또 뭐 국내에서 증상은 없지만 2주 정도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또 격리시키고 이런 거 했었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36조에 따라서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는 모두 다 수용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또 다른 기관들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감염병 환자들을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해외에서 입국하고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입국을 안 한다고 해요. 입소 거부 금지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들이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입소를 거부할 수 없죠. 그죠? 거부할 수 없고요. 감염병 관리 시설들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설 운영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관리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음압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과 지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자, 감염병 관리시설은 감염병 관리시설 그리고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고요. 감염병 관리시설은 300개 이상이다 이하다라는 거로 구분을 해서 300개 이상인 경우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라 라고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3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음압병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소, 요양소 같은 경우에는
임시 숙박시설 및 간이 진료시설을 갖추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접촉자 격리 시설입니다. 접촉자는 이제 감염병 환자는 아니지만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로 이제 의료기관 중에서 접촉자 격리 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다,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의료기관에 의한 접촉자 격리시설이 아니한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 기준은요, 각각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이 구획되어 있어야 되고요. 구획된 방마다 샤워실,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과 근접해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 바로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은 제40조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입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법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못 풀겠다, 그럴 때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런 약품을 구입하고 계획하고 비축해 둘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 기준으로 만약에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약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마스크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막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부자는 마스크를 쓰고 가난한 사람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라에서 그것들을 다 통제해서 비축해 있다가 일정한 양만큼만 풀어서 뭐 월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1번, 5번인 사람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죠. 그것처럼 감염병의 의약품 공급에 관해서도 국가에서 이렇게 우선순위 등의 분배 기준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우리 국민 먼저 살려야 되는데 나라에서 이제 기업에서 돈 벌겠다고 수출한다? 안 돼. 수출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예방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코로나 관련돼서 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에 공급하는데 미국에서 그거 30,000원에 사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수출한다? 안 돼. 그거 우리 국민 먼저 써야 돼라고 누가 얘기한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좀 돈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행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감염병 환자의 관리 등입니다.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으로 이런 감염병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1급 감염병 노래 기억나시죠? 1급 감염병은 노는 게 제일 좋아했죠, 여러분. 에볼라, 디프테리아, 마버그라사열, 이거였죠. 그거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이래요. 고시한 감염병 뭔지 우리 한번 살짝 보고만 오겠습니다. 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여기 2020년 9월 14일 이때 이제 바뀐 걸로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감염병에 의한 광유주도 해서 뭐 충충충충충들 있고요. 두창 뭐 이런 것들 있죠. 폴리오, 신종 인플루엔자, 콜레라 좀 섞여 있죠. 그죠? 폐렴형 패스트 이런 것들,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매독, 일본 내염, 장출혈성 대장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다는 건 뭐다? 이걸로는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의미.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1급 감염병, 에볼라, 디프테리아랑 기타 등등들 엄청 많았다. 그래서 1급 감염병은 무조건 입원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 경우에 무조건 입원을 하는데 자가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 수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 난 죽어도 입원 못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 사람 집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시설 치료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나 혹은 제1항에 따른 입원 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혹은 감염병 의심자인 경우에는 자가 치료를 하거나 혹은 이런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서 시설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중증도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이럴 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염병 환자들은 이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하는 거에서 거부를 했다, 이러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드는 치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감염병 환자의 관리에 주된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누가
전염성이 높은 1급과 그리고 고시한 내용이다. 입원 치료를 받는데 근데 이렇게 1, 2, 3의 경우에는 자가치료를 받거나 시설에서 입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은 사업주의 협조 의무입니다. 감염병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혹은 격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너 격리하란다고 진짜 격리하냐? 그럼 너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주 협조해라 라고 이렇게 법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유급휴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에서 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감염병 강제 처분입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같고 1급 감염병이나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등 혹은 3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염대상 감염병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주거시설이나 선박, 항공기, 열차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데죠. 이런 데에서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동행해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가 또는 시설의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확진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차량을 보내서 방역 요원들이 그분 그 차에 태워가지고 오죠. 이동수단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리고 유무선 통신장치 이용을 해서 위치정보 수집하는 것들, 자가격리하라고 했는데 밖으로 돌아다녔다. 이런 것들, 그죠? 위치정보 수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염 여부 검사하는 것들, 1급 감염병에 한해서 이렇게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그리고 수감 중인 환자 관리입니다. 감염병 환자가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 입원 치료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한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43조 2에서 감염자에 대한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이렇게 격리 또는 격리 조치를 할 경우 몰래 데리고 가면 안 되고 보호자에게 꼭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왜 법에 있나 싶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통지 안 해서 갑자기 우리 딸이 없어졌는데 막 납치당한 줄 알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인데 감염병에 됐다 이런 경우에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적절한 의료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수감 중인 환자를 무조건 의료시설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죠? 자,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이에요. 우리 지금까지는 잠깐 포커스가 1급 감염병이었잖아요. 근데 이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은 이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건데 어떤 일이냐면 손으로 음식을 만든다든지 해서 물이나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말 그만하고 볼게요. 감염병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 환자 등은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했다. 이럴 때에는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많이 접촉하는 직업인 경우에 감염병 환자를 고용할 수 없고 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 안 받았을 때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종사를 일시 제한하는 감염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6가지 질환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입니다. 모두 2급 감염병이죠. 그죠? 2급 감염병 안녕 콜레라, 그죠? 혈액 수두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렇게 우리 외웠었죠?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 감염자의 소변이나 대변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감염 원인을 통해서 그게 사람의 손에 손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고 이런 뭔가 감염 원인 묻은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그리고 A형 간염 이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병은 2급 중에서 이렇게 6개다. 기간은 얼마 동안? 이 감염력이 소멸할 때까지. 그리고 감염병 업무의 종사에 제한을 받는 업종은 무엇이다?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요것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6개 질환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6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환자 한 명만 치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염병은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맞고 집단이 그 면역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가족 또는 동거인 그리고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뭐 등등 접촉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예요. 우리 어떤 건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런 경우에 그 건물을 뭐 일정 기간 동안 폐쇄를 하고 방역 조치를 소독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일반 공중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해당 장소 내 이동을 제한시키고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하러 가는 학교가 아니라 제가 지금 공부하는 학교,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최근에 그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목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학교를 폐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동 제한시키고 방역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 자, 감염병에 오염됐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보기 1, 2, 3, 4 감염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한 조치 요 4가지 보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오염 장소 등은 소독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소독 조치는 그런 해당 이제 장소의 장이 소독 조치를 하죠. 그래서 소독 조치를 하는데 주체가 되는 사람은 육해공군 소속부대의 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 제1항 각호라고 하는 거는 이 그 밖의 신고 의무자들이었어요. 세대인 경우에는 뭐 세대주하고 학교라든지 음식점 이럴 때에는 그 대표자 이런 사람들.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장소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서 의사나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16강 감염병에서 예방접종 그리고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우리 2020년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필수 예방접종 항목 뭐가 있는지 애기들 많이 맞는 거였죠. DTP, 폴리오, 그리고 MMR 이런 것들 기억해두시고 감염 전파 차단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감염병이 걸렸을 때 이 사람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걸 금지시키는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장출혈성 대장균 출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잘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